당신이 여길 왜 와요?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 사이로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고개를 들자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상주가 있었습니다. 30년 인연의 시골 백반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 아이 민수는 나를 단골 손님이 아닌 원수라도 보듯 노려봤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나 자네 어머니 30년 단골이야.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나?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리자 민수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단골. 30년 단골이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 함부로라니. 그게 무슨... 가식 떨지 말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당신 얼굴 보는 거 역겨우니까. 역겹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혜진이 황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상심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아내는 민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순자 사장님, 얼마나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고, 사장님. 하면서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절규에 가까운 무언가 필사적으로 참아왔던 것이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평소 그 백반집을 근본 없다며 저와 다툴 때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서럽게, 아니, 더 절박하게 우는 아내의 모습에 민수의 표정은 오히려 더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이 말리려 다가오다 민수의 그 살벌한 눈빛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저는 그때 아내의 그 알 수 없는 눈물이 30년간 억눌려온 거대한 비밀의 둑이 무너지는 소리였음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박재규라고 합니다. 올해로 71살,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3년 전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늘 바른 길을, 제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까 그렇게 절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어미 잃은 애가 제정신이겠어요. 순자 사장 고생만 하다 갔으니 그냥 불쌍한 애가 슬픔에 겨워 막 내뱉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불쌍하네? 그 아이 눈빛 봤어?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 원망, 아니 지독한 증오였어. 역겹다니, 함부로 했다니. 내가 평생 누구한테 그런 끔찍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박재규입니다. 제 이름 석자, 그게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백미러로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학교 명예교수님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당신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이대로 소문나면 어떡해요? 아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상처받은 감정보다는 남들에게 보이는 명예와 체면이 언제나 우선이었죠. 집에 돌아와 무거운 양복을 벗어 던졌지만 민수의 그 눈빛은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골 백반. 그 식당은 제 대학 생활 30여 년간 인연을 맺어온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그 식당에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갓 지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식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참 이상한 계기였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조교수 시절 연구에 미쳐서 끼니를 자꾸 걸을 때였습니다. 혜진은 위장이 다 상한다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학교 근처에 믿을 만한 밥집을 찾았다며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보, 가게가 낡긴 했어도 주인이 참 부지런해 보이더군요. 비싼 밥은 아니어도 아침 거르시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때 혜진은 정말 순수하게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감동했고 그날 이후로 몇 년간 그 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교수로 승진하고 연구실이 이사하면서 자연스레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10년도 넘게 그 식당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교수가 되고 다시 원래 건물로 연구실을 옮기게 되었을 때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다 시골 백반 간판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아, 아직도 있었네. 반가운 마음에 들어간 식당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주인 순자 사장도 그 콩나물국 맛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혜진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시골 백반 다녀왔어.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있더군. 맛도 그대로고.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내는 금방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 사장님 참 꾸준하시네. 잘 됐네요. 이제 아침밥 거르실 일은 없겠어요. 그 후로 저는 다시 그 식당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그 식당을 근본 없다며 싫어하면서도 제가 그곳에서 아침밥 먹는 것만큼은 절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장님 아직도 혼자 고생하신대요? 라며 묘한 관심을 보이곤 했죠. 저는 그게 그저 남편 밥 챙겨주는 이에 대한 고마움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역겹다는 말. 그 말은 제 70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사무제가 끝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충격으로 며칠을 앓다시피 누워있던 저는 도저히 이 모욕과 의문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혜진은 당신이 거길 왜 또 가요라며 말렸지만 저는 민수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든 아니면 이유라도 들어야 했습니다. 밤늦게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난 시골 백반으로 향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가 망설이며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누군가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또 왜 왔습니까?
자네? 나, 박 교수일세. 장례식장에서의 일 말인데, 내가 혹시 자네나 자네 어머니께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게 대체 무엇인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실수? 당신은 그걸 실수라고 부르는군요. 자네? 도대체 무슨? 당신, 우리 엄마 이름 제대로 알긴 압니까? 김순자 사장님 아니신가? 내가 그분 이름을 왜 모르겠나?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를 순자 씨라고 부르던 건 기억합니까? 제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40년 전입니다. 제가 혜진과 결혼하기 직전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 야식이며 청소를 돕던 아르바이트생. 맞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순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몇 번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혜진과의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저는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마침 저는 미국 학회 장기 출장 중이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땐 순자 씨는 이미 연구실을 그만두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안도했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을, 제 평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표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민수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비닐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거칠게 쥐어 주었죠. 그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40년은 된 듯한 낡고 빛발의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 하지만 흐릿한 형체 속에서도 활짝 웃는 순자 씨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낯선 청년이 바로 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규 씨와 나, 1985년 여름. 이 사진, 어머니 서랍에서 10년도 더 전에 봤습니다. 그때부터 물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어머니는 당신이 누군지 절대 말 안 해줬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분이었다고만. 하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가 이 사진을 들고 다시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내 아버지잖아. 박재규,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순자 사장은, 아니 순자 씨는 저 때문에 평생을, 나는 몰랐네. 정말일세. 순자 씨가 임신했을 줄은 꿈에도. 30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횡설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민수나 순자 씨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저는 평생을 저를 믿고 내조해 준 아내 혜진을 40년간 속여온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던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순자 사장을 불쌍하게만 여겨서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저는 순자 씨와 민수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 혜진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멍하니 그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송원 사회복지의 윤혜진, 제 아내가 순자 씨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40년 전 제 과오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에게 제 아내가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보다 그런 저를 평생 감싸고 살아온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제 아내 혜진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민수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증오가 풀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 아내 혜진을 향한 오해만은 거둬주길 바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진에게 그토록 싸늘했던 민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굳게 닫힌 시골 백반의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공허한 눈의 민수였습니다. 또 뭡니까? 자네? 어제는 정말 미안했네. 내가 정말 몰랐어. 그리고 자네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네. 저는 품에서 그 낡은 대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자네 어머니 이 식당 처음 여실 때 내 아내 혜진 씨가 보증을 서줬더군. 우리 재단 사업의 일환으로요. 자네는 내 아내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선의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그 서류를 보더니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픈 웃음도 화난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처절하고도 공허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선이? 민수가 서류를 제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박재규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선이라. 이게 우리 엄마 목에 걸린 30년짜리 족쇄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족쇄라니? 당신 마누라 윤혜진 여사. 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겠죠. 당신이 우리 식당에 몇 년 다니다 끊겼을 때까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10년 만에 다시 우리 식당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 알고 있었다고요? 10여 년 전 제가 다시 식당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미묘하게 굳어지던 표정. 거짓말 말게. 그럴 리가 없어. 혜진 씨는 방금 전까지도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상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 낳아서 그냥 조용히 멀리 떠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아버지 얼굴이라도 멀리서 보여주고 싶어서 바보같이 당신 학교 근처에 이 식당을 차린 거였어요. 처음 몇 년 당신이 밥 먹으러 오는 게 엄마한테는 유일한 기쁨이었답니다. 그러다 당신 발길이 끊기고 10년이 흘렀죠. 엄마는 그냥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당신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당신 마누라 윤혜진 여사가 찾아왔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마누라 그 여자가 이 대출 보증서를 들고 와서 말했답니다. 내 남편이 다시 여기 오더군요. 당신 아직도 그 사람 못 잊었구나. 하지만 어쩌지 당신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그 여자의 감시가 시작된 게 당신이 10년 만에 다시 먹기 시작한 그 아침밥은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당신 마누라가 우리 엄마 목에 채운 족쇄였다고요? 근본 없다며 그 식당을 경멸하던 아내의 모습. 아침밥을 거르면 유난히 화를 내며 억지로 저를 그 식당에 보내던 아내의 모습.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서 혜진이가 그렇게 울었던 건 슬퍼서? 죄책감? 민수가 제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듯이 다가왔습니다. 안도한 겁니다. 안도. 30년 동안 발목에 채워둔 족쇄, 이 끔찍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 우리 엄마가 드디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명예 더럽힐 사람 없다고, 이 지긋지긋한 감시가 끝났다고 기뻐서 운 거라고요. 안도의 눈물. 그 한마디에 제 70평생이 제가 믿어왔던 아내와의 40년 세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혜진은 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70평생의 위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혜진은 남편의 끔찍한 과거도 모른 채 30년간 그 식당 주인을 가엾게 여겨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였습니다. 며칠간 집안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진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주무시고 민수 그 아이가 한 말 그냥 잊어요. 아내의 그 순진한 위로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차마 혜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평생 숨겨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순자 씨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민수에게만이라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민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네? 나일세. 제발 이야기 좀 하세. 내가 뭐든 하겠네. 돈이든 집이든 자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는 저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돈? 당신들은 결국 다 돈이군요.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요. 민수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국 또 돈으로 이 죄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저 식당이라도 민수 앞으로 제대로 상속 정리를 좀 도와줘야겠어.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곳이잖아. 그 아이가 저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법적으로 세금 문제든 뭐든 내가 좀 알아봐야겠네. 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은 참 마음도 좋아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당의 상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오래되고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특히 30년 전 창업 당시에 대출이 껴 있었는데 그 보증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위임장을 받아 상속인 자격으로 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 식당의 최초 창업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뒤 저는 구청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서 30년 전 시골 백반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 대출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보증기관란에 찍힌 도장, 재단법인 송원사회복지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혜진이 이사장으로 있는 혜진의 집안에서 운영하는 바로 그 재단의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 재단은 당시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창업자금 보증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진이 30년 전에 순자 씨의 식당 창업 보증을 서줬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 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순자 사장 식당 보증을 서줬어? 30년 전에? 혜진은 서류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픔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 그걸 보셨군요. 그땐 그저 불쌍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어요. 뭐라고? 마침 우리 재단에서 그 신용보증 연계 사업을 하던 때라. 학교 앞에서 장사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애를 태운다기에 그냥 선의로 연결해 준 거였어요. 그땐 그 여자가 그 사람일 줄은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여보.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우연이, 이런 기막힌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의 배신에 상처받고도 과거 제 인연이었던 여자에게 선의까지 베푼 이 착한 사람을 저는 2번이나 아프게 한 천하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끔찍한 우연이 실은 30년짜리 지옥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밑이 땅이 아니라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30년. 제 아침밥. 그것은 아내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의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시였고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인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밥을 맛있게 먹어치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오만한 주연 배우였습니다. 제 명예, 제 체면, 제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실은 제 아내
혜진이 설계한 거대한 감옥의 벽돌에 불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한 기색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상처받았던 피해자의 얼굴로 다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민수 그 아이 또 무슨 행패를? 저는 대답 대신 민수에게서 돌려받은 그 낡은 창업 지원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여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 혜진 씨, 이게 당신의 선의였습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전부 알고 있었더군요. 10년 전 내가 그 식당에 다시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혜진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며칠간 저를 속였던 그 슬픔과 상처의 가면이 마치 마른 석고가 부서지듯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자 씨, 아니 김순자, 그리고 그 아들 민수,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0년입니다. 10년을 나를 그 식당에 보냈어. 그 여자 순자 씨가 내 아침밥을 짓게 만들고 그 아들 민수가 그걸 지켜보게 만들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 절규에도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데요? 뭐라고? 그럼 당신처럼 바른 교수님께서 바람 피워서 애까지 낳아온 걸 동네방네 떠들고 이혼이라도 했어야 속이 시원했어요? 혜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40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집안 명예가 전부 진흙탕에 처박힐 뻔했어요.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그 명예라는 거, 그거 사실은 내 명예이기도 하단 거 몰라요? 혜진 씨,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그 식당 다닌다고 했을 때 나도 순수하게 추천했어요. 하지만 10년 뒤 당신이 그 식당에 다시 간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순자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막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냥 뒀어요. 당신이 그 여자가 해준 밥을 매일 먹는 걸 지켜보는 게 배신당한 내 벌이자 감히 내 남편을 탐한 그 여자에게 주는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랬습니다. 혜진 역시 지옥 속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옥을 설계하고 그 지옥의 문지기가 되어 10년을 버틴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운 건 안도였어. 순자 씨가 죽어서, 이 지긋지긋한 감시가 끝나서, 그래서 운 거였어. 혜진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탈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안도했어요. 그 여자가 죽어서. 드디어 내 족쇄가 풀린 것 같아서. 나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울었어요. 이제 됐어요?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제 정년퇴임 기념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존경받는 교수 연기를 해온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제 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혜진 씨는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끔찍한 죄를 10년간 저질러 왔습니다. 저는 혜진을 원망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40년 전 제 자신이 뿌린 것이니까요. 그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혜진 씨가 지키려 했던 그 명예와 체면으로 도배된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에서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그 집에 남겨두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혜진 씨는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40년간의 지독한 연극을 끝낸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학교 근처 시골 백반이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저 박재규만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좁고 초라했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꾸며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1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던 제 멍청한 얼굴이 떠올랐고, 고개를 돌리면 40년 전 제 비겁함에 눈물 찢던 순자 씨의 젊은 얼굴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칼을 갈던 혜진 씨의 싸늘한 눈빛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비겁한 배신자였고 오만한 위선자였으며 잔인한 연극의 노란한 광대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죽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순자 씨와 민수 그리고 혜진 씨에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는 놈이 바로 저 박재규였습니다. 문득 시골 백반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은 제 감옥이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평생의 삶이었고 민수에게는 지옥 같은 집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저는 그 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펜과 종이를 꺼내 제 인생 처음으로 진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재규의 자술서였습니다. 40년 전 젊은 순자 씨를 만나고 제 야망을 위해 그 사람을 어떻게 버렸는지, 10년간 제 아내의 감시 속에서 그 사람이 지은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 명예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한 여자와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철저히 외면했는지, 제 모든 죄를 한 글자도 남김없이 적었습니다. 편지를 식당 문틈으로 밀어넣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속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교수직도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혜진 씨의 재단이 묶어 놓았던 그 대출 보증을 제 사재를 털어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증오하던 윤혜진의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펜만 잡던 손으로 차가운 물에 그릇을 닦았습니다. 교수님 소리만 듣던 제가 어르신 그것 좀 빨리빨리 하는 타박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땀 흘려 그릇을 닦고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 순간이야말로 제 70 평생 중 가장 바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급식소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랐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은 민수였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의 민수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려는데 민수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물에 불어 튼 제 손을요. 꼴좋네요. 민수가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빚? 왜 갚았어요? 그딴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해서가 아닐세. 그저 아비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네. 받지 않아도 좋네. 그냥 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대답 대신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먼지가 자욱했지만 예전처럼 술병이 나뒹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민수가 캄캄한 식당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 양반, 박 교수,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몰라서 불쌍하다고.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평생을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사는데 뭐가 불쌍하냐고. 그런데 지금 당신 꼴을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냄비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끓여봤어요. 콩나물국,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과 밥 한 공기. 어머니가 당신이 이 국을 참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먹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0년간 먹어온 그 밥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와 처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차려준 제 인생의 첫 번째 밥상이었습니다. 국물은 짰고 밥은 설익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70평생 처음으로 진짜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제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제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 씨가 30년간 저를 바라봤던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급식소에서 일하고 민수는 시골 백반을 다시 열기 위해 홀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라는 말은 여전히 서로에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의 30년은 거대한 거짓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설거지를 하고 아들과 어색한 밥을 먹는 이 하루하루는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명예를 잃었고 제 과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아주 늦었지만 속죄할 기회와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